네, 안녕하세요. 지금 보실 내용은 학문의 발달부터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고구려, 백제, 신라가 각각의 나라가 이제 그 역사서를 이제 편찬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 고구려 같은 경우는 뭐 소수림 왕때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그 유기백권이라는 역사책을 편찬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가 이제 태학도 이제 설립을 하고 이제 뭐 불교도 수용하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국가의 어떤 중앙 집권 체제가 완비가 되는 시기가 이 소수림 왕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역사책이 편찬이 되었었는데, 고구려 이제 그 600년이죠. AD 600년에, 고구려 영영왕 때에 어떤 국가, 수나라의 어떤 침입을 받게 되면서, 국가적인 어떤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또 역사서를 이제 편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태학 박사 이문진을 시켜서, 이제 그, 새로이, 유기백권을 새로이 편집을 해요. 그래서 이제, 신집 5권으로 다시 이제 역사서를 편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국가가 부강할 때 또는 위기 상황이 있을 때에 고구려에서 이제 역사서를 이제 편찬을 했었음을 알 수가 있고요. 이 백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근초고왕 때죠. 백제 최전성기 때에 이제 그 박사 고흥을 시켜서 이제 서기라는 역사서를 이제 편찬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기라는 역사책은 그 일본의 그 대표적인 역사서인 일본 서기의 그 모태가 된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신라 같은 경우는 이제 신라가 이제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시기가 이제 진흥왕 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왕실의 그 권위를 또 내세우기 위해서 이제 그 거칠부를 시켜서 이제 그 역사서를 또 편찬하게 되는데 그 역사서가 바로 이 국사라는 역사서가 되겠습니다. 그 국사라든지 서기라든지 뭐 신집 이런 역사서는 지금 현존하지는 않고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삼국사기지 않습니까? 1145년에 김부식에 의해서 쓰여진. 자, 그렇게 해서 이 역사 편찬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뭐 김대문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대문은 신라 그 중대 때 사람이죠. 신라 중대 때의 진골 출신 인물로서 이 사람들은 이제 저서가 굉장히 많아요. 한산주라는 지역의 그 총관으로 있으면서 그 지역을 이제 다스리는 그 지방관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산주라고 얘기하면 어디가 되겠습니까? 신라 구주 오소경에서 이제 구주 중에서도 이제 그 한강 하류 일대에 그 지역이 이제 한주지 않습니까? 한주. 그 처음에는 한산주였는데 경동왕 때는 한주로 바뀌어요. 한산주인데 그 지역에 한산주 지역에 총관으로 근무를 하게 되면서 장관으로 있으면서 여러 가지 역사책들을 이제 저술을 해요. 그래서 이제 뭐 한산기라든지 한산주 지역의 어떤 지리라든지 어떤 문화라든지 어떤 풍속이라든지 자 이런 걸 담은 책이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리고 뭐 계림 잡전이라든지 또는 뭐 고승전이라든지 또는 뭐 이러한 책들을 저술을 했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화랑세기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화랑세기 좀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자, 통일신라 이전에 그 화랑이 이제 그 진흥왕 때 화랑 제도가 이제 성립이 되지 않습니까? 화랑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담은 그 책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중간에 이제 없어졌었어요. 삼국사기를 그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쓸 때까지만도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이게 없어지게 되거든요. 없어졌다가 1930년대에 그 박차화라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박차화라는 사람이 그 일본 그 국내부의 그 도서관 사서로 이제 근무를 하게 되면서 거기서 이제 화랑세기를 발견했다라고 이제 최초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화랑세기가 거기서 이제 발견이 되었었는데 거기서 이제 필사를 해서 이게 1980년대 후반인가요? 그때 세상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학계에서 이 화랑세기를 가지고 이제 진위 여부를 가지고 이제 논란이 지금까지도 이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어쨌든 화랑세기 한산기 계림접전 고승전이 이 김대문이 지금 저술이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러한 책들이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주체적인 어떤 민족적인 그런 의식을 내포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그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인들의 어떤 설화를 담은 뭐 책이라고 얘기하고 신라인들의 어떤 승려에 대한 이야기, 화랑들에 대한 이야기, 우리 것에 대한 어떤 인식이 나타나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신라 문화를 주체적으로 인식을 했었다. 그래서 8세기 초 성동왕 시대 때에 한산주의 총관이었었다라는 거. 자, 여기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최치원이 나오죠. 최치원은 신라 하대 때, 진성여왕 때죠. 신라 하대 때에 이제 그 대표적인 육두품 출신의 어떤 그 신라 중앙 정부에 좀 반기를 드는. 그래서 이제 일찍이 당나라로 유학을 갔죠. 유학을 가서 이제 당나라 과거 시험인 빈곤과에 이제 급제를 하게 되면서 승승장구를 했었죠. 때마침 당나라에서는 굉장히 위기적인 그 상황에 이제 봉착이 있었어요. 그 황소의 난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제 그 굉장히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 이제 봉착하게 되는데, 그때 황소를 토벌하기 위한 경문을 이제 그 최치원이 쓰게 되면서 그러니까 당나라 조정으로부터 어느 정도 인정을 받는 자, 이런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 이제 그 글이 뭐냐면 토황소 경문이 되겠습니다. 자, 황소를 토벌하기 위한 이 경문이다. 그래서 이제 당나라로부터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이제 그 신라로 돌아왔는데, 신라 내부에서 굉장히 상황이 굉장히 어지러웠었어요. 막 농민들은 불만을 일으키고 이제 그 귀족들은 서로 이제 다툼을 벌이고, 자, 이런 그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자, 최치원이 당시 왕이었었던 진성여왕에게 시무 10조를 이제 건의를 하게 된 거예요. 자, 시무 10조를 건의를 하게 되는데, 자, 왕실이라든지 또는 이 진골 귀족의 반발로 인해서 이 시무 10조가 채택이 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최치원이 이제 어떤 골품제적인 어떤 한계, 진골 중심의 어떤 지배체제에 이제 반발하는, 그러면서 이제 관직을 벗어 던지고 여러 곳을 이제 떠돌아다니면서 유랑을 하는, 자, 이런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최종적으로는 이제 그 가야산에 그 해인사로 들어가서 이제 여생을 이제 마무리하는, 거기서 이제 학문 연구에 또 매진을 했었겠죠. 어쨌든 이러한 최치원이 신라 하대 때의 학자로서 굉장히 널리 활약을 했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육두품 출신으로서 수기 학생이에요. 도당 유학생, 당나라를 건너간 유학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빈곤과에 급제하고 토황소 경문을 썼죠. 시무 10조를 진성여왕에게 제출했었는데 채택되지 않았었다. 자, 골품제 중심 신라 사회의 반기. 자, 제왕 연대력을 저술했었다. 제왕 연대력. 그러니까 신라 왕의 역대 신라 왕의 어떤 그 연대기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신라 왕을 어떻게 인식을 했었냐면, 신라 왕들이 사실 거서관이 있고 차차궁이 있고 이사동이 막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 전통적인 호칭을 벗어버리고 이제 그 왕이라는 호칭을 사용을 해서 좀 유교 중심적인 어떤 그 최치원의 그런 의식을 또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왕 연대력이 저술되었다라는 게 삼국사기에 인용이 되어 있고요. 유교적인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다. 자, 최치원은 또 사만설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사만설. 그러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는 사만을 계승한 나라다. 그러니까 마한을 계승한 나라가 고구려, 변한을 계승한 나라가 백제, 그럼 진한을 계승한 나라가 신라가 되는데, 사실 좀 지리학적으로 보면 틀리지 않습니까? 마한이 이제 나중에 이제 백제로 흑수통합이 되고, 진한이 나중에 이제 신라, 변한이 이제 가야가 되는데, 나중에 어쨌든 이 최치원이 좀 이때 당시에 잘못 인식을 했었나봐요. 나중에 이제 조선시대 때 한백겸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한백겸이 이제 동국지리라는 그 지리서도 이제 편찬하게 되는데, 지리학적으로 어느 정도 고증을 해서 사만의 위치를 좀 명확하게 이제 밝혀놓기도 했었죠. 자, 그래서 사만설을 이렇게 제시를 했었다라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자, 개원필경. 자, 현존하는 문집, 이 시문집 중에서 가장 오래된 이 최치원의 그 시문집이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개원필경이 되어 있고요. 사산 비문을 작성하게 됩니다. 사산. 그러니까, 자, 4개의 사찰에 비문을 이제 지어 놓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최치원의 어떤 그 유학적인, 어떤 불교적인, 또는 이 도교적인 어떤 그 지식 수준을 알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최치원의 사상을 또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려 초에, 그러니까 고려 현종 때에, 문창후라는 이 작호를 또 받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려 시대 때에도 이 최치원에 대한 어떤 그 경배의식 또는 숭배의식이 또 있었구나라는 걸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학의 발달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문이 우리나라에 이제 수용이 되지 않습니까? 한문이 수용이 되면서 이제 특히 이제
철기 시대 이후에 한문이 본격적으로 이제 수용이 되는데, 한문이 수용이 되게 되면서 이제 우리말의 어순과 중국의 어순이 좀 다르잖아요. 주어와 수어가 이제 뒤바뀌어 있기 때문에 한문을 우리말 어순대로 바꿔놓을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임신서기석 있지 않습니까? 임신서기석 같은 경우 그 한자의 어순을 우리말의 어순으로 이제 바꿔놓은 그런 내용들도 이제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임신서기석이라는 또는 이두라든지 또는 뭐 향찰이라든지 또는 뭐 구결이라든지, 자, 이러한 식의 어떤 문자가 사용이 되면서 이제 그 한자의 음과 훈을 빌려서 우리식의 언어로 이제 그 표현하게 되는, 우리식 문자로 이제 표현하게 되는, 자,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참고적으로 이두는 저기 누구입니까? 원효대사의 아들이 이제 이 설총이지 않습니까? 설총이 이두를 뭐 집대성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하기도 하죠. 자, 한문의 토착화다. 그래서 한자를 우리말을 순서대로 뭐 배열을 했었다. 자, 삼국의 교육기간은 뭐 좀 말씀드렸었죠. 뭐 태학 372년. 자, 고구려 이제 소술이 왕 때죠. 태학이 뭐 중앙의 교육기관으로 설립이 되었었고, 경당이 또 설립이 되었었습니다. 뭐 지방에 주로 이제 설립이 되었었다고 얘기하는데, 뭐 한학, 그러니까 한문학이 되겠죠. 한학이라든지 또는 무술을 연마를 했었다. 자, 백제는 이제 오경 박사가 되겠습니다. 오경은 이제 유학을 얘기하는 건데, 뭐 시경, 서경, 역경, 뭐 예기, 춘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경이지 않습니까? 오경과 더불어서 이제 오경이 통달한 박사가 이제 오경 박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의박사는 이제 뭐 의학을 얘기하는 거겠고, 역박사는 이제 뭐 역법이라든지 뭐 천문이라든지, 자, 이런 걸 이제 담당을 했었겠죠. 자, 그 역박사는 머리에서 유교경전과 뭐 기술학이었다. 신라는 뭐 화랑도가 있었죠. 화랑도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서 원광법사가, 자, 세속오계를 지어서 화랑들이 지켜야 될 이 법도를 제시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살생유택이라든지, 뭐 사군이충이라든지, 뭐 사친이후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뭐 임전무트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게 바로 이 세속오계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통일신라 때 이제 국학이 이제 설립이 되죠. 국가의 공식적인 유교 교육기관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교 교육기관이 되겠는데, 이 국학이 이제 신문왕 때 설립이 되어서는 나중에 국학의 명칭이 바뀌어요. 그래서 경덕왕 때에 태학감이라는 이름으로, 또는 뭐 태학으로 이제 불리기도 하는데, 태학이라는 명칭으로 경덕왕 때 바뀌기도 했었다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경덕왕 때 사실 한화 정책을 많이 좀 추진하게 되거든요. 한화, 그러니까 한족, 중국화하겠다는 얘기예요. 중국화하겠다는 정책을 많이 추진하게 되면서 그 지방의 지명이 있지 않습니까? 지명도 좀 바꾸고 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요. 예, 대표적으로 이제 뭐 한산주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한산주 도독의 뭐 김대문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한산주도 중국식 지명으로 이제 바뀌어요. 한산주가 아니라 한주로 이제 바뀌는, 자, 이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유교적인 이념에 입각하여 인재를 뭐 양성을 했었겠죠, 당연히. 이 국학을 설립한 이유는. 그래서 대사가 이제 뭐 17관등 중에서 12관등이 되겠는데, 이 대사 이하의 하급 귀족이 이제 주로 국가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졸업하게 되면 대남아라든지 남아의 관등으로 이제 진급하는, 자,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뭐 대남아는 뭐 10관등, 남아는 뭐 11관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9년간 교육을 한다, 국학에서는. 그래서 논어와 효경이 뭐 필수 과목이다. 뭐 충효일치의 윤리를 뭐 강조하겠죠. 자, 오경, 뭐 시경, 영의, 역경, 예기, 춘추가 되겠고, 문서는 이제 뭐 중국 고대의 어떤 그 희문집을 이제 모아놓은 그 책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경과 문서는 뭐 선택 과목이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독서 3품과가 나오는데요. 자, 사실 이 문화사와 우리 앞전에 배웠었던 사회경제사 있지 않습니까? 또는 정치사와 좀 어느 정도 좀 연결되는, 좀 비슷한, 그래서 내용이 어느 정도 반복되는, 자, 이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또 중요한 내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더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또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독서 3품과는 제가 말씀드렸었죠. 언제라고요? 자, 원성왕 때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원성왕 때, 그래서 유교 경전 실력에 따라서 상품, 중품, 하품으로 나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나중에 고려 시대 때 실시되는 과거제의 효시인데, 진골 귀족의 반발로 인해서 제대로 시행되지는
못했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신서기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732년, 이 성덕왕 때라고 이제 보통 추정을 해요. 뭐 임신서기석의 그 시기에 대해서 좀 분분한데, 어쨌든 유교 교육을 굉장히 강조하는 내용을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임신서기석의 이 화랑들이, 화랑 두 명이 이제 그 다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뭐 시경이라든지, 뭐 상서라든지, 또는 뭐 좌전이라든지, 자, 이런 유교 경전을 완벽하게 마스터를 하자라고 서로 이제, 서로 이제 다짐을 하는 내용을 이제 글에다가 새겨놓은, 그게 바로 임신서기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930년도에 그 일제강점기 때 발견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경주에 이제 금장이라는 동네에서 발견됐다고 하는데, 왼쪽에 뭐 사진 자료가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임신서기석이 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강수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강수는 굉장히 그 똘똘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그 외교 전문가로서 이제 당나라와 이제 우리 신라를 좀 연결하는 그 외교 전문가로서 이제 활약을 했었던 사람이다. 그 문장력이 굉장히 뛰어났다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강수란 사람이 답서랭기서. 자, 답서랭기서는 누가 썼는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아마 강수가 썼을 거라고 보통 추정을 합니다. 답서랭기서가 뭐냐면 서린기가 신라에 대해서 이제 그 협박을 해요. 편지를 써서 이제 보내서 협박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너네 이제 말 안 들으면 쳐들어갈 것이다라고 협박을 해요. 그래서 이제 신라에서는 다시 이제 답장을 이제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답장을 보낸 이 편지를 답서랭기서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내용이 굉장히 그 문장력이 있고, 또 이제 그 서랭귀를 좀 잘 설득시키는, 우리가 고구려와 백제를 무너뜨리는데 뭐 기여를 했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답서랭기서의 내용을 통해서 강수의 어떤 그 문장력을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자, 강수는 육두품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중원경, 그러니까 충주지역 출신이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뭐 가야의 뭐 귀족 출신이었다고, 대가의 뭐 귀족 출신이었다고 얘기하는데, 자, 이 무열왕과 문무왕이 뭐 통일사업을 뭐 보좌하는 역할을 했었다. 자, 그다음에 불교를 세외교라 해서 이제 비판했었다. 세외교, 그러니까 속세와 좀 동떨어진 세외, 속세와 좀 벗어난 그런 어떤 종교라고 인식을 했었나 봐요. 유교를 좀 높이 평가를 하고 불교를 좀 하찮게 좀 봤었던 그런 그런 상황이었었나 봐요. 강수가. 자, 그래서 이제 불교를 세외교라 비판했었다. 자, 유교 도덕을 이제 사회적 출세보다 뭐 이게 더 중요시 여겼다. 유교적인 어떤 가치관이 굉장히 강했었음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일부 다처제나 또는 골품제에 입각한 신분제도를 비판을 했었습니다. 육두품 출신이기 때문에 골품제에 대한 어떤 비판 의식이 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보실 이 설총도 마찬가지로 자, 이 설총이라는 사람은 또 똑똑한 사람이죠. 뭐 이두를 뭐 집대성하고 당시 또 신문왕에게 허왕계라는 글을 써서 이제 갖다 바치기도 했었죠. 자, 이두, 이제 한자를 우리식의 어떤 문자로 바꿔놓은 이두를 이제 집대해서 이 요석공주의 아들이 되겠죠. 요석공주는 이제 김천추의 둘째 딸이 되겠고, 자, 요석공주의 남편이 이제 그 원효지 않습니까? 그 원효의 아들이 설총이 되겠는데요. 이두를 집대성하고 허왕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허왕계인데, 이 허왕계가 되겠는데, 이 허왕계는 그 신문왕 있지 않습니까? 신문왕이 어느 날 굉장히 또 심심했었나봐요. 심심해갖고 설총 보고 이제 재밌는 얘기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설총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란꽃 있지 않습니까? 모란꽃이 이제 모란꽃을 화왕에다 이제 비유를 해요. 화왕. 그러니까 꽃 중의 왕이다. 굉장히 화려하고 좀 품격 있는, 자, 이런 꽃 중의 왕인 이 화왕에 이제 비유를 해서, 이 화왕이 이제 장미 있지 않습니까? 장미와 할미꽃을 두고 이제 비교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장미꽃은 이제 겉으로 봤을 때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그렇지만 안에는 가시가 박혀있기 때문에 이걸 간신, 그러니까 신하들 중에서도 간신으로 비유를 하고, 할미꽃은 이제 보기에는 좀 이제 보잘것 없지만 굉장히
꿋꿋하고 좀 의지가 있는 어떤 그 충신으로 이제 비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내용이 아래 보시면 참고 자료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문왕에게 간언을 했었다. 신문왕에게 이제 그 충신의 말을 듣고 간신의 말을 배격하라는 어떤 내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총은 원우의 아들이다. 국학 출신 육두품이다. 자, 신라 10편의 한 사람이었다. 신라 10편 10명의 현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최치원도 10명의 현인이 되어 있고, 최승우, 최원위, 네, 설총,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신라 10편의 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려 현종 때에 홍유후라는 이 작호를 또 추봉이 되어서 이제 모묘의 제사를 받기도 했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발해 보시겠습니다. 발해는 이제 주자감이 대표적인 유교 교육기관이 되겠죠. 발해 문왕 때에 이 주자감이 설치가 되었었다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귀족 자제에게 유교 교육을 당연히 했었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과학기술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이 이제 특히 이제 고구려 같은 경우, 천문학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었어요. 그래서 고구려의 벽화가 굉장히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고구려 이제 지반 지역에도 벽화가 있고, 평양 인근에도 이제 벽화가 있는데, 특히 이제 진파리 4, 5분이라고 있어요. 이 진파리 4, 5분에서 이 고구려의 벽화가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보게 되면 별자리가 그려져 있는, 자, 이런 모습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시대 때의 천문학이 굉장히 또, 유행을 했었구나, 발달했었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참고적으로 평양의 천문도가 또 일본의 고분에서도 또 발견이 되거든요. 평양의 천문도에 영향을 받은 그 천문도가 고분이 일본에서 발견되었는데, 거기서 이제 1980년대인가 90년대 거기서 이제 한 방송사에서 이제 그 마이크로 그 카메라 있잖아요. 마이크로 좀 조그만 카메라를 그 무덤 안에다 이제 고분 안에다 집어넣고 이제 촬영을 하게 되니까 거기서 이제 벽화가 이제 나오는데 천문도의 벽화가 이제 그려지는 걸 이제 확인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천문도를 이제 일본에서 이제 난리 났었겠죠. 우리도 옛날에 이렇게 천문학이 발달했었구나 라고 이제 굉장히 흥분해 있고 들떠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나중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그 천문도가 이제 고구려의 평양 지역에서 관측된 천문도라는 게 밝혀지면서 이제 그 여론이 좀 잠잠해지는,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을 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고구려의 천문도가 일본에게까지 영향을 미쳤구나라는 걸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구려 천문도는 사실 조선 태조 있지 않습니까? 조선 태조 때 천상열차 분화 지도라는 천문도를 또 제작을 하게 되거든요. 천상열차 분화 지도라는 천문도가 이 고구려의 천문도의 그 어떤 그 천문도를 그대로 이제 그려가지고 흑요석에다가 이제 그려가지고 이제 제작을 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천상열차 분야 지도가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국보로 이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만원짜리 있지 않습니까? 만원짜리 뒤에 보면 이 별자리가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그 별자리가 바로 천상열차 분야 지도의 그 별자리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라 시대 때 첨성대죠. 첨성대. 선덕여왕 때의 첨성대, 왼쪽에 이제 사진자료가 있죠. 이걸 통해서 하늘의 별자리를 관측을 했었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선덕여왕 시대에 첨성대를 축도를 했었다라는 거.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고려의 고분의 석실과 천장 구조라든지 또는 석탑이라든지 또는 불국사 어떤 석굴암이라든지, 자, 이런 어떤 조각이라든지 이 탑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굉장히 어떤 그 균형미라든지 또는 어떤 조화미, 어떤 그 비례미, 어떤 그 굉장히 어떤 그 기하학적인 어떤 기술이나 어떤 수학적인 지식이 없고서는 이러한 건축물들을 완성할 수 없음을 우리가 또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고구려 백제 신라 때의 어떤 그 수학적인 어떤 지식들이 굉장히 또 뛰어났었음을 우리가 또 상상을 또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제의 정림사지 5층 석탑이 사비에 참고적으로 있고, 황룡사 9층 목탑이 수학적인 지식을 배경으로 해서 완성이 되었겠죠. 석굴암도 마찬가지고, 불국사 3층 석탑도 이제 3층 석탑이라든지 다보탑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불국사 3층 석탑, 석가탑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석가탑이 불국사 가게 되면 이 대웅전이라고 있는데, 대웅전이 서쪽에 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이 다보탑이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있는 이런 모습을 또 볼 수 있습니다. 목판 인쇄술이 우리나라 최고였었어요. 자, 목판 인쇄술. 자, 무구정광대
다란이 경이 되겠습니다. 자, 무구정광대 다란이경. 여러분들이 이거 초등학교 때 역사 시간에 이걸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초등학교 졸업하시면 알아야 되는 그런 어떤 상식적인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우리나라에서 또는 전 세계 통틀어서 가장 오래된 최고의 불교 경전의 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판 인쇄물로 쓰여진 이 불교 경전의 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에서 이제 우기죠. 자기네가 이제 신라에 이제 갖다 준 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안타깝게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무구정광대 다란이경이 자, 이게 1966년도에 이제 발견이 되었었거든요. 1966년도에 자, 이 석가탑을 도굴을 하려던 도굴꾼이 있었나봐요. 도굴을 하려고 이제 석가탑을 그 안에 사리를 뽑아가려고 했었는데, 사리가 뽑아가려고 훔쳐가려고 하다가 그게 좀 잘 안 됐었나봐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미수로 이제 그친 사건이 있었는데, 그걸 계기로 해서 이제 석가탑을 이제 해치하고 다시 결합하는 이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그 탑의 그 탑신부 2층 탑신부에서 이 무구정광대 다란이경과 이제 그 사리함이 이제 발견되는, 그러면서 이 당나무로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보존 상태도 좀 양호했었고, 그런 어떤 최고의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목판 인쇄물이다. 자, 금속 기술. 자, 고분벽화에 그려진 모습을 그려진 모습을 통해서 고구려 시대 때 금속 기술이 어떤 그 내용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철을 단련하고 수레바퀴를 제작하는 기술자가 있었다. 재륜신이라고 얘기하는데, 참고적으로. 자, 백제는 칠지도가 있죠. 오른쪽에 칠지도. 백제 외왕치에게 하사를 했었던 근초광이라고 보통 알려져 있는, 자. 그 다음에 금동대학로, 이것도 설명해드렸었죠. 능삼리 고본에서 이제 발견되었었던 도교적인 어떤 색채가 굉장히 강한, 자, 신선들이 사는 이상세계를 이제 표현한 그런 어떤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신라 시대 때는 금관이 굉장히 유행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5세기에서 한 7세기경에 고분이 굉장히 많이 발견되는데, 돌무지 덤널 무덤이에요. 이 고분이 발견되는데, 그 안에 금관이라든지 또는 은재 장식품들, 장식물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되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금관총이라든지 황남대총이라든지 또는 천마총이라든지 이런 무덤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자, 그런 무덤에서 금관이 발견되었다. 자, 통일신라 상원사 동종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8세기 초반에 이제 만들어진 이 종인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원사 동종이 이제 있고요. 성덕왕 때에 만들어진 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안에 성덕대왕 신종이 있죠. 에밀레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른쪽에 성덕대왕 신종이 그 산자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였던 성덕왕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아들인 경덕왕이 이 성덕대왕 신종을 이제 만들게 되는데, 완공된 건 이제 해공왕 때 완공이 되죠. 해공왕 때 완공이 되는데, 구리가 무려 한 12만 근이 들어갔다고 하는 대공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종을 치게 되면 굉장히 아름다운 소리가 나온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다 애기도 삶아서 이렇게 집어넣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과학적으로 근거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애기가 우는 울음소리, 에밀레 이렇게 운다고 얘기해서 에밀레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아연이 함유된 총동으로 제작을 했었다. 비천상이 조각이 되었다. 오른쪽에 비천상이 있어요. 성덕대왕 신종 오른쪽에 있는 게 비천상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떠오르는 어떤 그 신선, 어떤 선인을 묘사한 그 조각이라고 보시면 돼요. 비천상이 성덕대왕 신종에 조각이 되었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실 내용이,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 중요한 내용인데, 이 고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분. 자, 이 고분이 되겠는데요. 무덤이에요, 무덤. 자, 이 고분이 되겠는데, 자, 이 고구려부터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의 무덤 양식. 자, 이 고구려 같은 경우는, 자, 초창기에 이제 건국이 되었을 때, 무덤 양식을 보시게 되면, 돌무지 무덤이에요. 돌무지.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자, 안에 이제 나무 목각이 있지 않습니까? 나무 목각이 있고, 돌을 이렇게 쌓아요. 돌을 이렇게 조그맣게 막 쌓겠죠? 쌓아서 올려요. 그리고 이제 봉분을 이렇게 쌓아요. 거대하게. 자, 이런 양식이 이제 돌무지 무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돌무지 무덤이 뭐가 있냐면, 장군총. 자, 이런
대표적인 고구려시대 때의 결무지 무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장구총 같은 경우는 본분이 없고 뭐가 있냐면 이제 계단식이에요. 자, 오른쪽에 보면 그 사진 자료가 있죠. 계단으로 되어 있어요. 그 계단식 돌무지 무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단식 돌무지 무덤. 돌무지 무덤 있고 가에 보면은 이 받침대가 이렇게 있죠. 이 무덤을 이제 보호하는 받침대도 이제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돌무지 무덤이 되겠는데요. 중국 지방 지역에 이런 무덤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돼요. 무려 한 12,000기 정도 된다라고 되는데 엄청난 그 숫자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돌무지 무덤의 형태가 고구려 이제 그 중후반기로 넘어오게 되면서 이제 굴식 돌방 무덤으로 바뀌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굴식 돌방 무덤이 어떤 식이냐면 이런 식이에요. 자, 이게 돌무지지 않습니까? 돌무지고 굴식 돌방 무덤 안에 돌방이 있어요. 방이 있어요. 방이 있고 밖으로 나가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방이 한 2개 있는 것도 있어요. 또 통로가 있어요. 통로가 있고 이 통로를 덮는 이렇게 봉투가 이렇게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게 굴식 돌방 무덤이래. 안에 돌방을 만들어서 이 안에다가 뭘 집어넣게 되냐면 부장품들도 자, 부장품 껴묵거리라고도 얘기하는데 부장품이 굉장히 많이 있었겠죠. 근데 부장품은 아무래도 이 굴식 돌방 무덤 같은 경우는 들어갔다 나오기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굴의 염려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부장품들은 없다라고 얘기해요. 이건 당연히 돌무지 무덤 부장품이 없겠죠? 돌로 이렇게 쌓여져 있기 때문에. 자, 부장품이 없고, 그리고 이제, 이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벽화가 있습니다. 벽화가 있어가지고, 이제 벽화가 이제 고구려 시대 때 초기 때는 어떤 그 귀족들의 어떤 생활 모습이라든지, 생활 모습의 어떤 그 사실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이제 벽화가 많이 그려져 있는데, 고구려 이제 후반기에 가게 되면 사신도 있지 않습니까? 사신도처럼 이렇게 좀 추상적인 형태의 모습으로 이제 바뀌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초기에 고구려의 무덤 형태를 우리가 또 알아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초기에는 이제 4, 5세기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돌무지 무덤과 굴식 돌방 무덤 이제 같이 혼재해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집안에서도 돌무지 무덤만 있는 게 아니라 굴식 돌방 무덤도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용총이라든지 각조총이라든지 이런 게 대표적인 집안에 위치한 굴식 돌방 무덤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인공이 초상화가 이제 들어가 있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고 압록강 유역에 대거 이제 분포를 한다. 그다음에 태왕릉이 있죠. 태왕릉은 계단식 돌무지 무덤인데 광개토 대왕릉으로 추정을 합니다. 장군총은 마찬가지로 계단식 돌무지 무덤이죠. 장수왕릉설이 유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안악삼호분이 있어요. 안악삼호분은 이 황해도 인근에서 발견된 이 고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연도가 이제 명확한 고분이에요. 언제 축조가 되는지 명확한 고분이에요. 그래서 제장연도가 357년에 기록된 치석이 이제 발견되었고, 근데 이 무덤의 주인공을 두고서 논란이 있어요. 중국에서 귀화한 이 동수묘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동수는 귀족이 묘라는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이제 북한 측 입장에서는 고국 원앙의 묘다라고 이제 서로 상반된 어떤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참고적으로 알겠죠. 그래서 대형열도, 마국간, 우물, 부엌, 죽인도와 같은 이 그림이 발견되기도 했었다. 자, 그 다음에 모두루총을 보겠습니다. 모두루총. 모두루 묘지를 보시면 되겠는데, 이제 굴식 돌방 무덤에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벽화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고구려의, 천하의식을 또 반영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덕흥리 고분 보시게 되는데요. 굴식 돌방 무덤이죠. 마찬가지로. 유주자사 이 진이라는 사람의 어떤 무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려 대신 진의 무덤이 되는데 13태수 하례도, 그러니까 이 유주자사 진을 호위하는 신하들 13명의 태수들이 이제 하례 인사하러 이제 딱 배열하는 이런 그림도 이제 있다라고 얘기하고,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그 그림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까지 놓고 그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이제 뭐 장천 1호분이 나와있죠. 이것도 이제 중국 집안에 위치한 그 무덤이 되겠는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구식 돌반 무덤이죠. 천장에는 뭐 비천상, 이제 그 선인이 이렇게 하늘을 이렇게 날아오르는 그런 그림이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 연꽃무늬 등이 이제 뭐 조각이 되었다. 연꽃무늬는 불교에서 상징하는 이 꽃이 바로 이 연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연등회를 이제 뭐 행사 개최를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자, 이 불교적 성격이 좀 강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이 고구려 시대 중기를 보시게 되면, 자, 5, 6세 이경이 되겠죠? 그 특징이 이제, 구식 돌반 무덤이 이제 주류예요. 그 이전에는 구식 돌반 무덤과 돌무지 무덤이 같이 있었는데, 자, 5, 6세 이경이 들어오면서, 이제 그 평양 지역 인근에서 주로 이제 많이 발굴이 돼요. 구식 돌반 무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자, 인물도, 그러니까 생활도와 이 추상적인 어떤 그 사신도와 같은 그림들이 이제 동시에 출현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보다 불교 사상이 아무래도 좀 발달하다 보니까 더 많이 반영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뭐 쌍용총, 마찬가지로 구식 돌반 무덤인데, 자, 기마 인물도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아래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 쌍용총 말탄 무사라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기마 인물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를탄 이 고구려 귀족들의 어떤 그 강건한 어떤 호전적인 어떤 이런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뭐 행렬도, 그러니까 뭐 저기 신하들이 쭉 줄지어서 이제 임금이라든지 또는 뭐 귀족들이 이제 행차하는 이런 모습, 행차하는 걸 이제 나타낸 이런 걸 볼 수 있죠. 그다음에 사신도는 뭐 저기 현무, 그다음에 뭐 주작, 그다음에 뭐 저기 청룡, 백호, 네? 그림이죠. 이제 도교에서 얘기하는 방위신. 자, 불교 공양도, 그러니까 불교 의식을 거행하는 그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쌍용총에는 이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각저총은 이제 뭐 집안 지역에서 발견되는 무덤이 되는데요. 거기서 이제 씨름을 하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전통 그 스포츠가 이제 씨름이지 않습니까? 그 씨름이 고구려 시대 때부터 내려온 우리 민족의 어떤 전통적인 스포츠였구나라는 걸 또 알 수가 있죠. 자, 무용총도 마찬가지로 이제 집안에서 이제 발견이 되었어요. 집안. 지금 우리 사진 자료는 없는데, 여러분들 그 중고등학교 때 보시면 이제 교과서에 주로 많이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무용을 하는 여인네들이 이제 무용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춤을 추는. 수렵도도 마찬가지예요. 수렵도도 이제 뭐 말타면서 이제 활을 쏘면서 이제 사냥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수렵총에서 이제 발견이 되었었고요. 수렵총은 참고로 이제 남포에서 나오는 이 무덤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수산리 고분이 되는데요. 수산리 고분은 그 아래 보시면 벽화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강서 수산리 벽화가 있고, 그 아래 보면 이 다카마스 고분 벽화가 있잖아요. 평양 인근의 강서 수산리 고분에서 발견된 이 벽화의 내용이 일본 다카마스 고분 벽화의 내용과 옷차림이 좀 어려운 거 굉장히 유사해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일본의 그 벽화가 고구려의 어떤 영향을 또 많이 받았었구나 라는 거 우리가 또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고구려 시대 때 후기 때, 자, 굴식 돌반 무덤이죠. 마찬가지로 사실적이면서도 화려한 색칠을 특색으로 하는 이 벽화가 많이 나타나는데, 이제 추상적인 어떤 사신도, 우리가 사실적이지 않잖아요. 좀 이상적인 사실도, 그러니까 뭐 현무라든지 주작이라든지 백호라든지 청룡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추상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구체적인 인물 풍속화가 사라지게 되고, 그 맨 아래 보시면 오회분 있죠. 달의 신. 이거 뭐 실제 하지 않는 거잖아요. 뭐 철의 신, 야철의 신. 자, 이런 게 대표적인 고구려 시대 후기 때의 무덤에서 발견되는 이 벽화의 모습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강서대묘가 있죠. 강서대묘가 이제 뭐 그 벽면에 사신도가 뭐 그려져 있다고 얘기하죠. 가장 우수한 사신도라고 얘기합니다. 5회분, 4호묘, 그 다음에 5회분, 5호묘가 있고, 네, 뭐 사신도가 있고, 일월신. 그러니까 일은 해고, 월은 달이죠. 그러니까 해와 달을 좀 숭배하는 어떤 농업의 어떤 그 풍작을 기원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불의 신, 야철의 신, 수레바퀴의 신, 여러 신의 모습이 나온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제 백제를 이제 보시게 될 텐데요. 자, 백제 고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고구려와 마찬가지예요. 백제 고분도
백제의 고분도 고구려와 마찬가지입니다. 백제의 고분도 고구려와 마찬가지로 돌무지로 시작을 해요. 돌무지 무덤이에요. 대표적인 돌무지 무덤이 석촌동 고분이 되겠습니다. 돌이 많이 나온 동네라서 이제 돌무지 무덤이 많이 나온 동네라서 석촌동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석촌동 돌무지 고분도 계단식이에요. 자, 계단식이 되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고구려의 영향을 좀 받았었구나. 원조 비료가 고구려에서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참고적으로 알아주시면 되겠고, 그 오른쪽에 계단식 돌무지 무덤이 있습니다. 돌무지 무덤인데 계단식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돌무지 무덤의 형식에서 또 마찬가지로 이 구식 돌방 무덤으로 또 마찬가지로 바뀌게 돼요. 백제도 마찬가지로 구식 돌방 무덤이 되겠습니다. 백제의 무덤은 대표적으로 이제 송산리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웅진이 되겠습니다. 웅진. 이거 지금의 공주 지역이 되겠죠. 백제의 두 번째 수도. 이제 능산리 고분이 되겠는데요. 자, 이게 바로 사비. 그러니까 지금의 부여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송산리 고분에서 또는 능산리 고분에서 주로 이제 구식 돌방 무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구식 돌방 무덤과 비슷하면서 좀 다른, 그러니까 안에 돌방으로 돼 있는데 벽돌 무덤이 또 발견이 되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 유명한 무령왕릉이 되겠습니다. 송산리 7호분이라고도 이야기해요. 무령왕릉이. 이 무령왕릉이 발견되면서 학계를 좀 발칵 뒤집어 놓았지 않습니까? 그 무령왕릉이 이제 중국의 양나라의 양식을 또 많이 받았었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자, 어쨌든 이 돌무지 무덤의 양식에서 벽돌 무덤. 자, 구식 돌방 무덤과 벽돌 무덤이 같이 있었다. 근데 그 무령왕릉에는 벽화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아시겠죠? 벽화가 없는데 송산리 6호분에는 벽돌 무덤인데 벽화가 있어요. 사신도가 그려져 있다고 얘기합니다. 참고적으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계단식 그 내용을 봤었고요. 특히 이제 그 벽돌 무덤, 자, 이거에 대해서 살펴보시게 될 텐데, 자, 이 무령왕릉이 1971년에 이제 배수로 공사하면서 이제 발견이 되지 않습니까? 발견되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화려한 어떤 금제 장식이라든지 어떤 지석이라든지 유물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졌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특히 뭐가 또 발견됐냐면 전축분이라고 얘기했는데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려주는 그 유물도 이제 발견이 되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 매직권이 되겠습니다. 매직권. 그러니까 토지매매 그 문서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매직권. 토지매매 문서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토지 신에게 땅을 샀음을 알려주는 증명하는 그 문서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도교 사상이 들어가 있다고 얘기하고, 그 지석에 보면 이제 그 사마, 그 무령왕이 일본의 그 가카라시마라는 섬에서 태어나잖아요. 섬. 일본에서 섬을 시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아마 시마가 이제 사마라고도 발음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섬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사마라고 이야기한다는 것도 그 지석에 나와 있습니다. 지석에 나와 있고, 지석이 제작 월일까지 다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삼국사기 기록과 맞춰보니까 동일해요. 삼국사기의 어떤 그 기록이 굉장히 좀 믿음직스러운 그런 모습을 또 우리가 또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죠. 자, 장례 방법, 사망 실적까지 기록이 되어 있었다. 자, 오수전이 발견되었습니다. 지석 위에 있지 않습니까? 자, 무령왕과 마누라의 어떤 그 지석 위에 돌이 올려져 있어요. 돌이 아니라 돈이, 오수전이라는 화폐가, 중국 한나라에 유행했던 화폐가 올려져 있었어요.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중국과 교류했었음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죠. 자, 금속 목관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유행하는 소나무가 이제 거기서 이제 금속 목관으로 이제 제작이 되었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일본과 우리나라의 백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음을 또 알 수가 있죠. 자, 그다음에 사비 시대의 무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모가 작은 구식 돌방 무덤이에요. 규모 좀 작고, 사비 시대는 능산리라고 얘기했습니까? 능산리 고분에서 이제 그 사신도, 연화문 연꽃무늬를 얘기하죠. 그다음에 비운무늬, 그러니까 그 구름이 이제 좀 날아가는, 비상하는, 자, 이런 무늬를 등에 어떤 벽화가 또 발견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라의 고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의 고분. 자, 신라의 고분. 신라는 좀 특이해요. 자,
자, 신라는 좀 특이한데, 신라는 저기 돌무지, 덧널이요. 요게 나중에는 고구려 백제와 마찬가지로 자, 굴식, 돌방으로 바뀌어요. 자, 돌무지 덧널이 뭐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자, 나무 목각이 있습니다. 여기 안에다가 이제 덧널을 만들어요. 나무로 이제 덧널을 만들어요. 덧널을 만들고 돌을 여기다 쌓아 올려요. 엄청나게 많이, 무지하게 많이. 그리고 봉분을 이렇게 쌓아요. 그러면 이 엄청나게 많은 돌 때문에 이게 도굴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도굴이 될 수가 없겠죠. 사실 굴식 돌방 무덤 같은 경우는 부상품이 없어요. 뭐 예외적으로 이제 뭐 저기 무령왕릉 도굴이 안 됐었는데 부상품이 나왔었는데 보통 굴식 돌방 무덤 같은 경우는 부상품이 없습니다. 보통. 그런데 이 신라의 돌무지 덧널 무덤 같은 경우는 부상품이 굉장히 많아요. 자, 부장품, 껴묵거리라고 얘기하죠. 부장품이 자, 굉장히 많이 나온다. 대표적으로 뭐 금관총이라든지 뭐 천마총이라든지 또는 황남대총이라든지 거기서 뭐 금제 장식품이라든지 은제 장식품이라든지 뭐 유리병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호화로운 사치품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신라인들의 어떤 화려한 어떤 그 귀족 문화를 또 엿볼 수가 있죠. 나무 목각은 사실 나중에 썩어서 문드러져서 이게 바닥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뭉개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천마총이 이제 발견이 되었었는데요. 천마총이 왜 천마총이라고 얘기하냐면 그 안에 천마도라는 그림이 발견이 되었었어요. 돌무지 덧널 무덤에. 천마도. 그러니까 밑에 여러분들 그림 보시게 되면 이게 천마도거든요. 자작나무로 만들었다고 얘기하는데 뭐 한간에서는 뭐 일부에서는 뭐 기린이라고도 뭐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알겠죠? 자, 이 천마총이 발견되었다. 참고로 뭐 지증왕릉으로 뭐 추정을 하기도 한다라고도 이야기해요. 자, 도굴이 굉장히 어렵다. 벽화가 근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벽이 없으니까 벽화가 없겠죠? 이 나무 덧널 있지 않습니까? 덧널은 나무기 때문에 썩어서 이제 없어지게 되고 뭐 이런 걸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통일신라의 그 무덤 양식을 보시게 되면 자, 통일신라 때는 불교가 융성하게 되면서 화장이 굉장히 유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문무왕의 해중릉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왕암에 그 해중릉을 이제 조성을 해서 그 문무왕의 아들이었던 신문왕이 아버지를 위해서 가문사도 짓고 이견대도 이제 짓고 이견대를 통해서 아버지의 해중릉 대왕암을 이제 바라볼 수 있는 각도가 딱 맞춰져 있는 자, 이런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었죠. 자, 그래서 문무왕이 자기는 죽어서 동해바다의 용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굴식 돌방 무덤이 유행하는데, 자, 굴식 돌방 무덤이 유행하게 되는데, 자, 고구려 백제보다는 규모가 좀 작아요. 규모가 좀 작고 둘레돌이 쌓여있어요. 둘레돌에 12지신상이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자축이며 진사오미 신유술에 개, 호랑이, 돼지, 닭, 말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쌓여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둘레돌이 이렇게 또 있고 이제 둘레돌이 있고 또 특히 흥덕왕릉 같은 경우는 이제 사자상이라든지 또는 무인석도 이제 같이 이제 배치가 되어서 이제 왕릉을 보호하는 자, 이런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 신라 하대 때의 신라 이제 중대 통일 이후에 무덤의 양식이 나중에 고구려 아니라 고려 조선의 그 무덤의 양식을 또 그대로 이제 계승되는 자, 이런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발해 곰을 보시게 될 텐데요. 발해는 이제 정혜공주 묘가 있죠. 정혜공주 묘와 정효공 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발해 문왕의 둘째 딸이 정혜공주, 넷째 딸이 정효공주지 않습니까? 정효공주가 되는데 정혜공주 같은 경우는 고구려 양식을 굉장히 많이 계승했어요. 둘 다 이제 구식 돌방 무덤이거든요. 구식 돌방 무덤인데 정효공주 묘는 벽돌 무덤이에요. 벽돌, 알겠죠? 그래서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정효공주 묘는 그 모주림 양식이에요. 모주림. 제가 설명해드렸잖아요. 모주림. 천장의 네모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줄어들어요. 뭐가 줄어들어요. 이런 식으로. 알겠죠? 그래서 모주림 양식이 전통적인 고구려 양식이잖아요. 고구려의 어떤 고분을 보면 대부분 이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발해의 정혜공주 묘가 이렇다는 건
고구려를 계승했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죠. 자, 굴식 돌반 무덤이었다. 보존 천장 구조였다. 고구려 영향이었다. 자, 돌 사자상이 또 출토가 되었었다. 정계공주 묘에서. 정계공주 묘는 자, 묘지와 이제 벽화가 이제 그 벽돌 무덤이라 말씀드렸죠. 벽화가 이제 발견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무사라든지 희위라든지 또는 악사라든지 그래서 이제 정효공주를 좀 이렇게 보호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고적으로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이제 그래서 이제 정효공주는 당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